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유 공급 과잉 우려가 다시 커지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재고 감소량이 시장의 예측치를 웃돌았는데 호재가 되진 못했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8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2.25% 하락한 배럴당 42.53달러로 마감됐습니다. WTI는 장중 한때 배럴당 42.13달러까지 떨어지며 작년 8월 이후 최저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에너지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주가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50.27% 하락한 21,410.0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06% 낮은 2,435.61에 나스닥 지수는 0.74% 오른 6,233.9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지수는 혼조세로 출발해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마쳤습니다. 유가 급락과 프랑스 법무장관의 사퇴로 프랑스 증시가 부진을 보이며 유럽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는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388.5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프랑스 바이로 법무장관의 사퇴가 시장 심리를 압박하며 프랑스 까크 40 지수는 전일 대비 0.4% 밀린 5,274.26으로 장을 끝냈고 독일 닥스 30 지수는 전일 대비 0.3% 떨어진 12,774.26으로 마감했습니다. 달러가 주요 선진국 통화 대비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추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이번 주 초 상승분을 유지했지만 전장에서 기록한 한 달 최고치에서는 밀렸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미국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0.2% 하락한 97.56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서정덕입니다. 조금 전 헤드라인 뉴스로 전해드렸다시피 간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주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과 다우존스 지수는 소폭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바이오주의 선전 덕에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또 국내 증시를 잠시 전일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유가 하락에 따른 글로벌 증시 부진이 좀 이어졌고요. 중국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A주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에 따른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50선까지 밀리면서 장이 마감된 바가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니까 전거래일보다 하락한 665선에 맞췄는데요. 업종별로 흐름은 좀 달리했습니다. 섬유, 의복, 철강, 금속, 금융업은 하락했는데 음식료, 화학, 의약품 등은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즈 출발합니다. 이호룡의 돌직구 시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든 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이어갈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국제유가는 내년까지 배럴당 30에서 35달러까지 하락하고 비슷한 가격대가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FGE 회장 페샤라키의 말입니다. 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페샤라키 회장이 국제유가가 내년까지 배럴당 30에서 35달러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유가 기조가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저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저유가가 이어지면 굉장히 경기에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자, 지난주 목요일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예. 그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유가에 대해서는 좀 달랐는데요. 지난주 목요일날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 전에는 40달러에서 45달러는 상당히 강력한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네네. 저가 매수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주 제가 목요일날 나와서는 지금 상황은 오히려 45달러를 깨고 내려온다면 40달러를 깨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40달러를 깰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얘기가 시장에 지금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이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유가 얘기하면 했던 부분들이 지금 다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리비아하고 나이지리아 이슈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원유를 상당히 지나치게 많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나라들은 그 감산 쿼터에서 빠졌던, 제외됐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지금 생산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됐고요. 오늘 그 두 번째로는 미국 원유가 지금 상당히 생산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오늘 EIA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일평균 지금 935만 배럴입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하고 사우디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 되면 1000만 배럴이 넘어갑니다. 근데 내년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1030만 배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얘기는 지금 사우디, 러시아랑 거의 같은 급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유가에는 상당히 공급에서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 원유 시추 공수가 이번에도 상당히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6개월 후에 유가의 어떤 그 생산량을 늘리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후에도 지금 현재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6개월 후에도 결국은 유가 생산이 상당히 많이 될 거다. 원유 생산이. 이런 부분들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뭐냐면 지금 미국 에너지 기업, 그러니까 셰일 오일 업체들이 BEP,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상당히 많이 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일부에서는 35달러대까지도 방어가 가능할 정도로 지금 탄탄하다. 왜냐하면 뭐 지난번에 그 원유 가격이 폭락하면서 충격을 받았을 때 이미 44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고, 이때 이미 많은 어떤 금융적인 부분에서 해소를 했다라는 어떤 일부 의견이 있고요. 이번에 그 달라스 연은에서 지금 나온 조사는 뭐냐면 미국 셰일 오일 그 업체의 어떤 성지로 파면 지역을 지금 꼽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업들은 지금 현재 BEP가 한 46달러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달러 깨고 내려가면 미국 셰일 오일 업체들이 괜찮다라는 그거는 일부 지역이고요. 대부분의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은 충격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같이 나타나면서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애널리스트들, 그 전문가들도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지만 전에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지금은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원유 유가와 관련된 어떤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숏 포지션을 잡아야 될 때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뭐 애널리스트들도 그 전에 포지션에서 많이 부정적으로 바뀐 걸 보고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의 유가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일단은 45달러, 40달러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깨는 것이 아니냐라는 박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전망은 어떻고 이로 인한 시장의 전망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저번에 어떤 이슈가 가장 큰 이슈는 유가의 원유에서 알팔리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죠. 무엇이든 하겠다. 이게 뭐 드라기가 아주 했던 유명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유가를 올리려면 지금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패러디한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다만 그런 이번에 19일날 알팔리 장관이 한 얘기는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과잉 재고가 해소되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시장 균형 가격으로 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게 4분기 정도 되면 갈 것 같다. 결국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뭐 장기적으로 좋다 하지만 장기적인 부분은 그때 가봐야 한다는 게 시장의 지금 논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보면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WTI 그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알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일주일 전에 비해서 27,112계약 정도가 지금 축소됐습니다. 투기적 롱 포지션이. 그리고 어제 하루만 100만 건 이상의 어떤 계약이 지금 손바뀜이 일어났거든요. 원래 평균 한 56만 건인데 지금 상당히 많이 손바뀜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지 않냐. 투기적 포지션들이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유가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40달러를 깨고 내려간다면 오히려 저가 순매수
기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내려갈 거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쇼포진이 더 붙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실제 시장 금리죠. 팁스 수익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달러가 다시 올라가게 되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앞에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96대를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달러 약세가 앞으로 기술적으로 좀 강해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팁스 수익률과 같이 달러가 다시 97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유가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달러 강세로. 원래 달러 강세가 유가에 어떻게 매번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공급과 수요가 이미 깨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깨져 있는 상황에서는 역상관관계가 상당히 민감하게 적용합니다. 금도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유가가 지금 현재는 하방 쪽에 많이 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슈로 드린 우리나라 지금 증시와도 좀 관련이 있는데 유가가 배럴당 만약에 40달러를 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지금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를 깨게 되면 일단 달러 환율을 봐야 되는데 달러 페소. 네, 달러 페소를 보시면 페소 환율이 지금 다시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바닥을 찍고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얘기는 페소화가 의미하는 바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페소화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은 이머징 마켓에서 어떤 카나리아 역할이거든요. 페소화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다른 신흥시장 화폐들도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쪽에 초점을 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유가 하락과 어떤 연계가 지금 현재 뚜렷이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 같이 놓고 본다면 많은 부분들이 유가 하락을 좀 대변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유가 하락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의 초점을 유가 하락에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나. 모든 투자에서 한번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유가 하락의 시그널들이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보실 때 멕시코 페소 환율들도 주의 깊게 바로미터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 목표를 높이는 방안을 언젠가는 제고할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닛 옐런입니다. 인플레 전망을 둘러싸고 공방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하락이 일시적인 것이다. 제닛 옐런 의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연준 위원들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장하고 위원들하고 이렇게 의견이 다른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예, 일단 지난주 제가 목요일날 이 부분도 얘기했었거든요. 예, 왜냐면 FOMC가 지난주 목요일날 있었기 때문에 그랬네요.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 FOMC에서 연준 의장이 한 얘기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해서 일시적이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기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둔하지 않냐. 근데 금리 인상을 해서 되겠냐. 그런 부분에서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상당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이제 올라가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자네트 옐런도 한 얘기가 뭐냐면 단기적으로 2% 선을 계속 밑돌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2% 선을 윗돌 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상승이 좀 어렵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가와 비슷하게 그럼 장기적으로도 가능하냐에 대한 의견들이 충돌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 위원 이전에 롬바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상승이 좀 둔화되는 이 상황은 오히려 시장이 좋다. 그리고 골디락스다라는 거죠.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가장 좋은.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앞으로 상승력이 충분하다. 이게 지금 이제 찬성 쪽의 긍정적인 의견이고요. 오늘 제프리 군드라크죠. 그러니까 신채권왕인데, 제프리 군드라크 같은 경우는 앞으로 2개월 동안 CPI가 상승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어떤 리세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연준은 긴축 계획을 이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얘기들. 결국 이 두 가지 골자로 연준 위원들이 나눠서 좀 반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네트 옐런 의장의 동의한 대표적인 인물은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준 총재거든요. 이 총재 같은 경우는 19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발언을 했었는데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 수준이 아주 적당한 곳에 있으면서 향후에 중간대인 2%
향후에 경기 확장 사이클은 아주 장기적일 것이라는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너무 좋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전망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네들련 발언에 동의를 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금리 인상을 멈춰버리면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뛰어오르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가장 큰 핵심은 임금 상승률하고 인플레이션의 어떤 연관관계지 않습니까? 결국 노동 고용 지표하고 인플레이션인데 연준에서 바라보는 기준이 더덜리 이옥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지금 2% 중간 정도의 임금 상승률이 결국 내년 되면 3% 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임금 상승 압박이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어떤 올드노말 상태의 어떤 교과서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먼저 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해 나가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거점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쪽이죠. 그러니까 매파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옐런 의장의 어떤 발언들은 자신감 결국은 매파적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는데 반대로 반박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은 찰스 에반스입니다. 찰스 에반스 지금 시카고 연은 총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난 3개월 동안의 인플레이션 후퇴가 유발한 동력이 일회성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적으로도 좀 압력이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례적으로 보면 안 되고 굉장히 지금 현재 긴장하게 자신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 폭도 좀 줄여야 되지 않냐. 이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부분과 그 반박하는 연준 위원들의 어떤 모습들 중에 어느 쪽이 맞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완전히 반대로 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도 대체대조표 축소 있지 않습니까? 양적 긴축. 이 부분은 지금 임박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금리 인상이 12월에 가능하고 그 전에 양적 긴축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달러는 결국 강세로 갈 수밖에. 이렇게 마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인데요. 연은 총재도 결국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10년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낮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걸 전망하는 걸 시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빠르게 올려나가는 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반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내는 걸 보고 난 다음에 후행으로 좀 따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에릭 로젠그램 보스턴 연은 총재도 그렇고요. 피셔 부의장 같은 경우도 그런 우려를 같이 했습니다. 그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들을 본다면 어느 쪽도 틀리지 않답니다. 이쪽이 맞고 이쪽이 맞지 않다가 아니라, 지표는 거의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이거를 골디락스로 보느냐,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한 침체 쪽으로 보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인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한 첫 주제인 유가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의 가장 상당 부분이 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놓고 좀 초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검정색 펜인데 이 펜 색깔을 까맣냐 검었냐 이렇게 보는 거랑 지금 그렇죠. 사실 진배 없이 시장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도 시장의 상황은 정반대로 갈 수 있다는 진짜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때요? 지금 바로 9월에 옐런 의장의 말대로는 9월에 당장 올리고 또 점도표 상향하고 내년도 3번 올리고 그래야 되는 거고, 찰스 에반스부터 해갖고 이런 분들, 연은 총재들 말 들어보면은 그래도 이제 좀 줄여가면서 12월 정도부터 하면서 좀 천천히 가자 이런 건데, 어느 쪽이 맞다고 보세요? 일단은 인플레이션만 봤을 때는 저물가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점도표를 오히려 상승보다는 지금 현재 추세를 유지하거나 좀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FOMC 때 보면은 2019년도는 점도표를 하향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유지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저물가 추세는 유지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골디락스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 침체 쪽으로 가는 건지. 그렇죠. 하지만 연준에서 꾸준히 봐왔던 부분들은 뭐냐면 임금 상승 속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임금 상승 속도는 기업이 감당할 만 하거든요.
둔화됐겠다는 얘기는 결국 임금 상승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덜하다는 얘기죠. 버틸만 하다라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위 노동 비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네델련이 노동 쪽에서 상당히 강한 어떤 면모를 보였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전문가당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를 갖고 있는데 단위 노동 비용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예전에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단위 노동 비용이 뭐냐? 쉽게 말하면 물건 한 단위 만드는데 필요한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비용이 지금 2010년도 저점을 찍고요. 꾸준히 올라와서 상당히 높게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올해 초반기, 그러니까 1분기부터 시작해서 떨어지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이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상이었어요. 12월 달 금리 인상, 3월 인상, 6월 달까지 인상하면서 단위 노동 비용을 꾸준히 낮췄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단위 노동 비용은 0 이하, 마이너스일 때가 정상인데, 아직도 0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단위 노동 비용 상태를 봤을 때는 이게 과열 아닌 과열일 수도 있겠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올드 노멀 상태에서의 어떤 교과서적인 얘기를 봤을 때는 충분히 논리적이지만 지금의 단위 노동 비용만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임금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냐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단위 노동 비용이 올라간다 임금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게 아니라 기업은 임금을 주지 못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예. 결국 이게 리세션으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지금 고민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더들리 말처럼 내년에 만약에 3% 정도 임금 상승이 한다면 진짜 인플레이션이 2%가 오를 수 있느냐? 그건 좀 아직은 미지수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프리 군드라크처럼 한 2개월 정도는 앞으로 CPI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지금 들고요. 시장에 지금 현재 반영되는 모습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좀 저물가에 좀 무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0년물 국채 수익률 1.16 이때 지금 현재 1.16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30년물하고 5년물 지금 차트 수익률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30년물하고 5년 수익률의 스프레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아주 의미 있는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 2009년 위기 때의 그 스프레드까지 지금 현재 축소폭이 상당히 낮아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늘 0.95까지, 그러니까 95bp까지 지금 줄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가히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거고요. 10년에서 2년 수익률 스프레드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기물 국채 수익률 하락이 정말 긍정적이냐는 한번 앞으로 지켜보면서 시장 반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달 정도 더 보실 생각이 있다. 그렇죠. 예, 뭐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든 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와 함께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 쟁점을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라이브 이슈타임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신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더 지났는데 재벌개혁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취임을 했고요. 지주사 그룹주 술렁이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및 향후 증시의 영향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2017년도도 거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벌써 이제 반기 말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지난 6개월을 한번 이렇게 살짝 되돌아보면은요, 우려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시장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는 재벌 개혁에 따른 어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표퓰리즘이 만연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부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만 막상 뚜껑이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오히려 시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도 국내 주식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난 상반기, 아직 상반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연초부터 어제까지 시장 상황을 보면 주도주가 단연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지주사와
그리고 그룹사들이 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히려 재벌 개혁 카드를 꺼내던 것이 증시에서는 약이 되고 득이 되고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동안은 지주사와 그룹사들이 훨훨 상승의 날개를 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 신정부, 새 정부 들어서 이 지주사와 그룹사들이 상승한 배경에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튜어트십 코드,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배당 확대, 경영 투명성 개선 등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대표적인 지주사를 할 수 있는 SK라든지 LG, GS, 그리고 CJ, 한화, 두산 같은 이런 지주사들이 연초 대비해서 무려 20% 이상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연초 대비해서 한 16% 상승했는데 코스피 상승률을 압도하는 월등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현상들이 상반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예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투자를 꺼렸던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컨트리 리스크,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한 컨트리 리스크가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이 그렇죠, 투명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이 좀 약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고 하는 요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주주 환원 정책을 포함한 그렇죠?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금산분리 감독 강화, 기업 경영 감시 강화 같은 이런 투명성 제고와 주주 환원 정책이 동시에 이번에 실행됨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상반기 동안 대거 물밑도 들어온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주사는 이번 상승장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상승의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갖고 계신 지주사 종목군들도 단기 이익이나 따여 섣불리 이익 실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추세 이탈 시까지 끝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지혜가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주사 그룹주들에 대한 이야기 이슈들 살펴봤고요.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바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데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연합이 도시바 반도체 인수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시장에서는 뭐 일대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SK그룹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어폐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만,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께서 이번에도 아주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닌가. SK그룹이 단순 통신과 정유사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단순히 부모님 잘 만나서 그냥 후계 구도를 물려받은 그룹 회장을 물려받은 그냥 어떻게 보면 능력을 좀에 대해서는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는데 하이닉스 인수와 이번에 도시바 인수의 그 과감한 결단력으로서 다시 한번 어떤 그 경영 능력을 입증받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일본의 도시바 매각이 SK 하이닉스가 우선협정 대상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물론 지금은 위축됐습니다만 일본의 이 도시바 반도체 사업부가 그 랜드 플래시 부분에서는 이 세계 2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 도시바라는 회사이 지금은 원조의 그 힘은 약화됐습니다만 그러나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그런 회사라는 점이죠. 따라서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어떤 대반환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면서 한미일 세 개국가의 연합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했다는 점도 아주 높게 평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세계 1위는 삼성전자가 36.7%로 세계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도시바가 17.2%로 2위,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 15.5%,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11.4%, 마이크론이 11%, 그리고 인텔이 4% 등의 순으로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부 인수로 인해서 반도체 업회 재편이 요구되고 있지 않은 생각이 됩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독자적으로 인수를 주재한 것은 아닙니다. 3개사가 연합하는, 3개 국가가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들 한미일 연합
이 컨소시엄이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시너지를 볼 것이라는 점에는 불변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왜? 이 3개사 중에서 SK 하이닉스만이 전략적 투자자, SI 투자자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컨소시엄이 잘 인수협상이 마무리까지 된다면 SK 하이닉스가 부동의 2위를 차지함으로써 세계 이 랜드프레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세계 지지상을 재편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그래서 최근 들어서 SK 하이닉스 주가도 연일 고구 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6만 원대죠. 정확하게 64,800원입니다. 하이닉스 전일 종가가. 근데 오히려 이제 10만 원대까지도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일부 애널리스트들로부터 제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SK 하이닉스 컨소시엄의 일본 도시바 반도체 사업부 인수는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고 SK 하이닉스 주가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반도체 시장은 국내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라든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도시바 인수가 이제 실제로 되면 주가의 움직임들은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조금 전에 뭐 어떤 애널리스트는 10만 원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재광 이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SK 하이닉스가 도시바 인수하는데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해서 나온다면 긍정적으로 주가에 어느 정도 탄력을 줄 것이라고 조심스럽지만 예측을 해보십니까? 네, 정말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항상 주식시장은요 오버슈팅이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 주가가 하락해서 빠지기 시작하면요 최소 마지노선이 있죠. 왜냐하면 그 회사를 지금 청산한다 하더라도 청산가치 가격이 있습니다. 이 주식은 최소한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 근데 그 밑으로 빠집니다. 항상 빠질 때도. 반대로 오를 때도 주가가 이 정도면 이 회사가 현재의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 그리고 현재의 재반 여건, 펀더멘탈, 그리고 향후 성장성을 감안해도 이 정도가 목표 가격이다 하는데요. 그 목표 가격을 뛰어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번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번 장이 상승장이라는 점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해드렸다시피 하이닉스가 여기서 지금 6만 원대인데요. 이게 7만 원대까지 갈 것이다. 8만 원대까지 갈 것이다.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제가 맞출 자신도 없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SK 하이닉스가 목표 가격을 7만 원 선으로 정했다고 치죠. 아니 8만 원으로 정했다고 치시죠.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한 15,000원 정도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데 15,000원이 달성됐다고 해서 매도할 것입니까? 더 간다고 한다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15,000원이 안 되고 75,000원에서 추세가 완전히 꺾이면서 이탈했어요. 근데 목표 가격이 8만 원이라고 8만 원이 안 왔다고 그냥 갖고 있겠습니까? 그거는 의미 없는 투자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상승량에서는 어떤 목표치를 예상하고 판단하는 것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세 이탈 시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접근하자. 이번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장에서도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군들이 많은 종목군들이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 수익을 투자자분들이 가장 못하시는 거거든요. 수익이 나서 조금만 흔들리면 그냥 팔아버려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오죠. SK 하이닉스 제가 전문 애널리스트, 반도체 애널리스트 아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의견을 종합해서 한번 판단해 보면은요. SK 하이닉스가 일부 10만 원까지도 왔다고 하는데 이 SK 하이닉스의 현재 패턴으로 본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된다고 본다면 이게 55,000원대부터 65,000원대까지 한번 상승했고요. 그리고 5만 원대부터 5만 5천 원대까지 한 번 더 10%씩 상승했다고 본다면 여기서 최소한 1차 목표치는 10%선에서 한 20%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차 목표선은 적어도 8만 원 선까지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예상치를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아직도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투자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모두에도 살짝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상승장에서 개인 투자가한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낸 수익 중간에 끊는 일 없이요. 좀 더 길게 가지고 간다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여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주식 편입 비중이 현금 비중이 보다 높아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는 점 명심하십시오. 단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또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지금은 단기 분기점 구간에 놓여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여기서 추가 상승을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좀 쉬었다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기 분기점 구간이 놓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자, 주가를 매매할 때는요. 기본적인 원칙이 상승할 때 매수고 하락할 때는 매도입니다. 이것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트레이딩에 들어가서는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큰 추세에서 상승 기조를 확인하는 장중 눌림목을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자, 오늘과 내일장은 양봉과 음봉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봉이라는 건 시초가보다 높게 끝나는 걸 양봉이죠. 붉은색으로 표시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주가가 시초가 대비해서 오르는 양봉의 모습을 보인다면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음봉을 확인하고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장에서는 양봉과 음봉을 단기적으로도 체크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는 매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매매입니다. 추세적으로 매매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살짝 하락한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다시 한번 반등을 줬다가 다시 한번 꺾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쌍봉의 패턴으로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고 매도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 그대로 끝까지 가지고 간다는 이런 매매 전략을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혹여 주식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추가 자금을 투입하시는 분, 그래서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오늘과 내일장의 매수보다는 다음 주 초 월요일과 화요일장에서 신규 매수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으로 본다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은행과 증권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드린 제약 바이오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그렇죠. 장의 주도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이 다음 주에도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안 둘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6월 달은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기 때문에 신규 매수 여부는 다음 주 초에 다시 여러분 분석해서 선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 경제 이슈들 그리고 오늘의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매매타임 2부에 준비가 돼 있는데요.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2부에서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로 일주일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서울은 32도, 대구는 33도, 광주는 34도까지 치솟아 덥겠습니다. 또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부 충청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건조특보까지 발효됐는데요. 건강관리 및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기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겠습니다. 자외선과 오존 모두 높게 나타나 주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대기 상태는 양호하겠습니다. 한편 때이른 폭염은 모레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중부 내륙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지만 양이 적어서 여전히 덥겠는데요. 하지만 주말부터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드디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다운 비가 내리겠고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그 밖의 지역은 남부지방으로만 제법 내릴 뿐 중부지방은 양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입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은데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32도, 대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요. 낮 최고기온 강릉 28도, 울진 25도로 비교적 덜 덥겠습니다. 남부지방 가끔 지나는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34도, 대구 33도로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마대일묘결은 동해와 남해상으로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